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16회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 세 번째 과목이고요. 가장 어려운 심리 측정 및 평가 과목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과목의 1차 목표는 과락에서 벗어나는 것, 과락의 점수 40점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1차 목표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자, 51번부터 보겠습니다. 심리적 구성 개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심리적 구성 개념, 우리가 우울 같은 것을 측정하려고 할 때 자존감, 우울감, 이게 도무지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구성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1번, 구체적이고 가설적인,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자, 물리적으로 역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존재할 리가 없죠. 물론 뇌과학이 발전하면 우울감도 뇌의 어떤 분자나 원자나 전기적인 화학적인 입자의 작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직 21세기에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자, 측정 시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차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해도 많이 할 수 있죠. 자, 네 번째, 심리 검사를 통해서 수량화가 불가능하다. 자, 완벽하진 않지만 가능은 하죠. 아주 완벽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겠지만 불가능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 옳은 것으로서의 정답은 5번에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울감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 우울이 추상적이어서 도무지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 한 달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집안에만 있다. 집안에만 3달 동안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이런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여기에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우울로 보자라고 측정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2번에 규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G점수는 평균이 0, 표준 편차 1 맞고요. T점수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5. 이것은 암기사항입니다.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스테나인 점수는 원점수를 0에서 8까지의 범주를 나눈 것인데요. 자, 9개라는 것의 의미는 맞지만 1에서 9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분위는 규준 집단에서 주어진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다. 예,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기억과 리을에 해당하는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3번에 척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비율 척도,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존재한다이죠. 자, 다른 내용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비율 척도에 절대 0이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몸무게 같은 경우에 체중이 0kg이다. 그런 말의 의미는 체중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이어서 절대 0점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자, 등간 척도의 대표적인 절대 0점이 없는 온도 같은 경우에 0도씨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온도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온도를 0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온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죠. 우리는 어떤 온도를 그냥 0이라고 이름만 붙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 0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는 10kg과 20kg을 비교하면 20kg은 10kg보다 2배 많다. 2배 무겁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 그것은 절대 0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 10도씨와 20도씨가 있을 때 20도씨는 10도씨보다 2배 덥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0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율적인 표현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포함해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서열척도 단위 간의 간격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서열척도 반에서 1등, 2등, 3등 있는데 1등은 99점 받았고 2등은 60점 받았고 3등은 59점 받았고 등수는 있습니다만 1등과 2등 간격,
2등과 3등 간격 뭐 전혀 동일하지 않죠. 등간 척도, 자, 온도가 대표적인 아예 암기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데요. 수치 간의 비율적 정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배 덥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명명척도, 개인 간의 순위에 관한 정보도 알 수 없는데 명명척도 스포츠팀에서 등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겨져 있는 것은 단지 이름만의 의미여서 순위도 알 수 없고 1번, 2번, 3번이 등번호가 실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몇 배 잘한다 이런 의미도 당연히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등간척도 수치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다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온도에서 1도, 2도의 차이와 2도와 3도의 차이는 간격이 등간격, 동일한 간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4번에 신뢰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반분법은 신뢰도를 과소 추정하게 만든 경향이 있고요. 동형법은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보완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검사 재검사법은 동일한 걸 한 번, 두 번 하는 거고 동형법은 비슷한 걸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동형, 비슷하게 생긴 놈을 하는 건데 사실은 단점을 아주 약간 보완하는 셈입니다. 검사 재검사법은 두 검사 간의 시간 간격을 고려합니다.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를 IQ 검사 두 번째 IQ 검사를 6개월에 한 번 할지 1년에 한 번 할지 아니면 뭐 바로 그 다음날 할지. 자, 신뢰도 계수는 진점수 별량에 대한 관찰 점수 별량의 비율이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관찰 점수 별량에 대한 진점수 별량의 비율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내적 일관성 방법은 단일 시행으로 신뢰도 계수를 구할 수 있겠는데 자, 이 내적이라는 말 자체가 단일 시행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검사를 한 번 했는데 반분법, 반 나눠서 1번부터 뭐 짝수 번호, 홀수 번호를 나누어서 이것이 두 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 번 검사한 것 가지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그럼 내부가 아니라 외부라는 것, 내적이 아닌 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검사 재검사 했거나 동형 검사 했거나 뭔가 외부 기준을 두고 비교한다거나 지금 이 검사에 대해서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두 번째 검사, 뭐 다른 검사. 자, 이것과 비교를 해서 이 검사의 신뢰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와 관련된 것들이고 여기서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서 그 안에 내부의 문항들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말의 의도와 의미입니다. 자, 보기 4번에 정답에 해당하는 보기 4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관찰 점수는 진점수, 진짜 점수 거기에다가 오차가 항상 발생할 거니까 오차 점수를 보탠 것 그게 물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실제 점수보다 관찰 점수가 뭐 오차가 발생할 거다. 뭐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찰 점수의 분산은 진점수 분산 더하기 오차 점수의 분산. 분산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냐는 건데 이건 한 번 했을 때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개념을 잡아 나갈 때 확률 같은 경우에 동전 던지기 하면 앞이 나올 확률이 0.5다라는 것은 한 번 던지고 우리가 그걸 판단하지 않죠. 가상적으로 무수하게 많은 이론적으로 무한대 확률 적용을 해봤을 때 확률이 0.5다라는 말의 의미처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찰 점수의 분포를 무수하게 여러 번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분포가 되는데 자, 이쪽에 그리도록 하죠. 하나의 분포를 이루게 될 겁니다. 자, 앞에서도 정규 분포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곡선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히스토그램의 끝지점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한 번 관찰, 두 번 관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포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끝지점만 연결하게 되죠. 자, 관찰 점수의 분산. 그러니까 관찰을 무수하게 하다 보면 어떤 분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분포가 얼마나 옆으로 많이 퍼져 있나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관찰 점수의 분산이 진 점수의 분산하고 동일할 리가 없어서 여기가 관찰 점수의 분산이고요. 여기가 진 점수의 분산이라고 한다면
뭔가 오차가 발생을 할 거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그 비율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의 의미입니다. 관찰 점수의 분산 중에서 관찰 점수가 전 분포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진 점수의 분포가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 자, 이것이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 점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신뢰도,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 겹치는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중구난방인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뢰도는 관찰 점수의 분산 중에서 진 점수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또 약간 변형시켰습니다. 지문에서는. 보기 4번에서는 자 이것이 정확한 의미인데 분산이라고 표현 안 하고 별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별량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그 별량 중에 한 개념이 분산인 건데요. 사실 이거 더 정확한 개념이고요. 이걸 별량이라고 좀 더 넓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 논리들은 어떤 특정한 신뢰도 계수를 구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신뢰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계수, 크롬바 알파, 신뢰도 계수 같은 것들이 구체화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개념적인 설명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신뢰도 계수라는 게 하나 떡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적용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에 검사가 측정하려고 하는 이론적인 구성 개념이나 앞에서 1번에서 이 구성 개념, 심리적 구성 개념 그 내용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구성 개념이나 특성을 측정하는 정도를 검증하는 것은 무엇인가인데 뭐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찍어도 될 만한 문제입니다. 구성 타당도이고요. 그러니까 우울감을 측정을 할 때 우울감이라는 구성 개념을 측정을 할 때 과연 집에 한 달 동안 나가지 않았다. 사람들과 전화도 한 통하지 않았다. 이런 걸 가지고 측정하면 잘 측정할 수 있겠는가를 그것이 타당한 기준인 거냐, 그걸 측정함으로써 우울감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게 측정해낼 수 있는 거냐를 보자는 것이 구성 타당도의 의미인데 자,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이것이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로 두 가지가 나눠지고 이거 두 개를 합해서 구성 타당도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56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관찰법은 무엇인가인데요. 상담사가 별거 중인 부부에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요청한 후에 상담실에 설치된 일반 거울, 원웨이 미러, 한쪽에서는 보는데 저쪽에서는 안 보이는 원웨이 일반 거울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자, 관찰법에 관련됐을 때 일단 가장 기본은 자연관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숙인을 관찰할 때 서울역 앞에 광장에 가서 실제 노숙인이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놓고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 놓고 어떻게 사시는 건지 관찰하고자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지금 부부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별거 중인 이걸 자연 상태에 놓고 지금 일단 별거 중이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부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던가 이런 것을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사관찰법, 자연 상태는 아니지만 실험실에 상담실에 모여서 평소에 하던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고 그걸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바이어스가 존재하겠죠. 실제로 집에서 싸울 때보다 여기서 싸움이 막 격한 감정이 올라와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옆에 카메라가 있는데 일반경이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평소 싸우던 것보다는 좀 참고 덜 싸울 수 있겠는데 자, 그런 바이어스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유사관찰법입니다. 자연관찰법에 비했을 때 비슷하긴 하지만 자연상태는 아니다 라는 말의 의미이고요. 자, 3번은 다른 분류인데 자기관찰법, 셀프, 자기 스스로 관찰하는 겁니다. 상담자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네 번째는 참여관찰법인데요. 자, 참여관찰법의 의미는 뭐냐면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인을 관찰하는 것, 자연관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관찰자가 노숙인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노숙인처럼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관찰하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과정이 더 면밀한 면들을 관찰할 수 있겠는데요. 참여관찰법. 지금 이 부부가 만나는 뭐 집에서 만날 때가 있다면 그때 그 집에 같이 가는 겁니다. 자연관찰법은 CCTV 같은 건 달아놓으면 될 텐데 참여관찰법은 그 옆에 가서 나란히 앉아서 지켜보는 겁니다. 뭐 필요하다면 뭐 참견도 할 수 있겠고요. 자, 무선관찰법. 이것은 또 분류가 아예 달라서 이게 상호배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무선관찰법은 자, 우리가 다룰 때 항상 무선이라고 하는 말은 랜덤의 의미입니다. 선택이 없다라는 말, 무선, 선택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여서 랜덤하게 무작위로 한다라는 말의 의미여서 무선관찰법은 어떤 부부 갈등을 다루는데 무작위로 부부를 선발해서 관찰한다는 말의 의미여서 뭐 기준이 아예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유사관찰법입니다. 자, 시험적 관찰법, 다른 말로 통제관찰법, 유사관찰법인데요. 내담자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조작해 놓고 그 조건에 자연적이지 않은 문제 행동을 관찰합니다. 상담실이라는 자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 빈도가 낮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행동의 경우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안에 자신 CCTV를 달아놓을 수는 없는 일이죠. 57번에 심리검사 선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를 선정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고요. 검사의 경제성과 실용성을 역시 뭐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수검자의 특성과 상관없이 의뢰 목적에 맞춰서 선정한다. 뭐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틀려 보이는 내용이죠. 자, 예를 들어서 MMPI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독해력이 필요하다고 보통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수검자의 특성 관계없이 뭐 영유아에게 한다거나 또는 지적장애인에게 한다거나 적절치 않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겠고요.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선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 여러 검사 중에서 수검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검사를 선정하는 건 뭐 당연하겠습니다. 58번의 심리검사 실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검사자의 기대는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개념 중에 하나가 피그말리온 효과죠.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에 따라서 상대방이 거기에 부응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데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높은 성적을 기대하면 높은 성적이 실제로 도출되어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검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할 때 수검자의 정서 안정도는 뭐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고요. 검사 전에 수집한 검사자에 관한 정보는 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꼭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담센터인데 주로 바우처 형태로 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검자가 왔는데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기록을 쭉 보니까 보건복지부 퇴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보건복지부에 행사할 수 있는 암암리에 그런 위치에 있는데 당연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 영향을 당연히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표준화 검사에서 검사자는 수검자가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것. 표준화든 아니든 정말로 자신의 있는 능력과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독려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표준화 검사는 검사 실시에 관련된 표준 조건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죠. 되게 매뉴얼이 두껍게 있습니다. 요거는 몇 초 동안, 이거 먼저, 이것은 그 다음에 순서가 딱딱 정해져 있죠, 매뉴얼이. 자, 정리하자면
심리검사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건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지를 약간 혼동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었고요. 3번이 표준화 검사에서 검사자는 수검자가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9번에 심리검사에 관련된 윤리적인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수검자에게 검사 문항을 사전에 보여주지 않는다. 보여주지 물론 않아야 됩니다. 반응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 목적을 알리지 않는다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윤리적인 기준입니다. 반응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 목적을 알리지 않는 게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정확한 측정을 위해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몰래카메라, 정말로 그 몰래카메라를 비춰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찍고 있다는 걸 알려주지도 않고 하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검사 목적에 얼마나 효과적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응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 목적을 알리지 않는 건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선생님이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왜곡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지침에는 알려주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기관에서는 검사 자료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야 됩니다. 법이 요구할 경우에 검사 결과는 수검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도 있다인데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법원에서 범죄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검사 결과를, 상담 결과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수검자의 동의 없이, 자, 이게 만약에 수검자에 대해서 고지 없이 수검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개할 수 있다, 이러면 비윤리적입니다. 그런데 수검자에게는 알리되 수검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 지금 선생님 검사 결과를 법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법원에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윤리적이고요. 그런데 내담자가 저는 그 법원에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특성에 따라서 보낼 수 있는데, 다만 그러니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는 알려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60번에 MBTI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입니다. 특질이 성격의 기본 단위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 특질 이론들은 카텔이나 아이젠크나 이런 학자들의 이론이어서 MBTI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행동의 진단보다는 개인이 가진 타고난 심리적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 MBTI 결과는 좋고 나쁜 게 없이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자, 융의 심리 유형에 관련된 내용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꼭 기억하셔야 될 학자죠. ISTJ형은 감각을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내향적 판단형이다. 자, 이것도 맞는 것이어서 60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정답이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이죠. ISTJ,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ISTJ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요. 주기능, 부기능, 열등기능, 3차 기능에 관련된 내용을 사실은 그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학습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MBTI는 이렇게 8가지를 가지고 조합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ISTJ 이렇게 16가지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자, MBTI에서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 성향 중에서 4가지. 자, 여기서 가운데가 우리가 그냥 구어체로 어떤 내용 중에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로 글자 사이에 4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ISTJ인데
가운데가 4개가 배치되어 있죠. 이 4가지가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뭐 하나씩 대입하면 이제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주기능을 판단하는 방법은 여기에 따른 설명은 물론 복잡하게 있습니다만 일종의 암기 방법인 셈입니다. 마지막 선호 문자 죄입이냐 피냐를 파악을 하고 만약에 죄가 저지먼트죠. 판단형이면 판단 기능인 T나 F가 주기능입니다. 그리고 P이면 인식 기능인 S나 N이 주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외향성의 경우에는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내향성일 경우에는 반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논리적인 배경은 우리가 다루지 않겠고요. 일종의 암기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능이 한번 결정이 되면 가운데에 4가지 문자가 있죠. 그 가운데에서 가운데 2가지 선호 경향 중에서 주기능이 아닌 것, 그러니까 ISTJ면 S가 주기능이면 T가 부기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차 기능은 부기능이 반대에 해당하는 것, F, 열등 기능은 주기능에 반대에 해당하는 것, N. 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STJ의 경우에 마지막 문자가 죄이므로 판단 기능인 T가 주기능이어야 하지만 I, 내향이기 때문에 인식 기능 S가 주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S가 주기능이니까 T가 부기능이 있고 부기능에 반대에 해당하는 F, 필링이 3차 기능이겠고요. 주기능의 S의 반대인 N이 열등 기능. 즉 ISTJ 경우에는 자료를 수집하는 걸 굉장히 그걸 주기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 만큼 N, 직관적인 것은 반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열등 기능에 해당한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주기능, 부기능, 열등 기능, 3차 기능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방금처럼 하나의 지문으로서 나오는 경우는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쯤 암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